서울경제TV는 2017년 3월 15일에 방송된 센 경제현장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2호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새 정부가 임기 5년간 총 85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계획대로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을지 업계에 관심이 쏠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일시적 가동 중단 등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밝혔습니다. 경유차 퇴출이 가시화할 전망입니다. 직원 없이 고객이 스스로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무인 편의점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2300선을 또 넘어섰습니다. 지난 10일 장중 2300선을 돌파한 지 4거래일 만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을 두고 시장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씩 임기 5년간 총 8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업계에선 신규 건축으로 이들 물량을 공급하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늘려 공급하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을 보면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 가구 중 13만 가구는 공공이 직접 관리 운영하고 4만 가구는 민간 건설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기 5년간 공공에서 65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전 정부와 비교하면 2배가 훌쩍 넘는 물량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때 공급한 임대주택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포함해 29만 9천여 가구로 20조 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규로 85만 가구를 공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서울은 그럴 땅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의 경우 신도시 조성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새 부지 확보가 관건인데 그린벨트 등을 풀어 부지 확보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업계에선 새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법과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등 정비사업 등을 통해 신규로 늘어나는 세대의 일부를 임대로 넣는 방법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선 임대주택 비율 30% 이하, 재개발 사업에선 15% 비율이 있지만 이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살펴보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선 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사업구역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선 전체 세대수의 15%를 임대로 공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면 의무 공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됐는데 이때 재건축 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습니다. 이후 2005년엔 25%로 늘었고 2008년에 폐지됐습니다.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늘어나거나 부활할 경우 임대세대에 대한 차별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세대와 일반 분양세대를 좋은 층 향해 배치하고 임대세대는 저층,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방향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으로 노후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해 다음 달 한 달간 일시적 가동 중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또 다른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경유차 퇴출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경유차 퇴출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다음 달 한 달 동안 낡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추라고 지시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감축 공약 중 하나였던 경유차 퇴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장기 계획을 세워 2030년까지 경유차를 도로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경유차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 주차나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만드는 등 미세먼지 감축에 팔을 걷어붙이며 경유차 퇴출 방안도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우선 매연을 내뿜는 경유버스를 압축 천연가스버스로 전면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연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압축 천연가스버스는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버스와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적어 대표적인 친환경 차로 꼽힙니다. 또 경유차의 대안으로 꼽히는 LPG차 규제 완화 법안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LPG 차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만 구매할 수 있고 차량 기준으로 7인승 다목적 차량, 택시에만 허용됩니다. 경유세 인상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 가격을 100이라고 놓고 보면 경유값은 85 수준인데 경유에 붙는 세금 인상을 통해 가격을 올려 차량 판매와 운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유차는 서민들의 생계수단으로 사용되는 만큼 서민들의 부담 가중 우려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한 경유차 완전 퇴출 시기만 정해놓고 구체적인 방법과 단계별 감축 규모 시기 등이 나오지 않아 자동차 업계 등 당사자들도 경유차 생산 계획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점원이 없는 무인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360도 자동 스캐너가 점원 대신 가격을 계산하고 결제는 돈이나 카드 없이 손바닥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손님이 자유롭게 고른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습니다. 상품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기만 했는데 계산이 끝이 납니다. 360도 자동 스캔 기능이 적용됐기 때문에 바코드 위치와 상관없이 올려두기만 하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캔이 끝나면 손바닥을 센서에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까지 완료됩니다. 사람마다 다른 정맥의 혈관 굵기나 선명도, 모양 등을 이용해서 사람을 판별해 간단한 손바닥 인증만으로 본인 확인과 물품 결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손바닥 정맥 인증을 통한 결제 서비스가 상용화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라는 게 세븐일레븐의 설명입니다. 또 도시락 등 푸드 상품과 유음료 냉장고에는 자동 문이 설치돼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담배는 손바닥으로 성인 인증을 해야만 살 수 있어 청소년의 담배 구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이렇게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덕에 이 편의점에는 직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무인 편의점은 롯데월드타워 상주 직원과 롯데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세븐일레븐은 우선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전성 검증을 거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세븐일레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쇼핑 환경 변화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편의점이 새롭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국 유통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쇼핑 체험을 제공하는 더욱 가치 있는 매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 2,300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시장에선 코스피가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개장 직후 2,309선까지 오르는 등 장중 2,300선을 또 넘어선 끝에 4.68포인트 오른 2,295.33으로 마감했습니다. 대선 다음 날인 지난 10일 장중 사상 최고치 2,323.22를 찍은 후 4거래일 만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순항하는 건 국내 기업의 수출 호조와 실적 개선 등 호재 덕분입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도 더해졌습니다. 증권업계는 코스피 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과 유한타증권 등은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기존 2300선에서 2500선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조정한 목표치는 2,500이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부 이제 교체를 통해 가지고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반면 기존 불확실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반영됐고 미국 금리 인상 등 새로운 변수가 코스피 추가 상승을 제한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2,300 안착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분기 실적사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었다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신뢰가 경기나 불확실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고 미국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다. 코스피가 확실히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가 고공행진 덕에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주요 주주인 삼성생명의 자산가치와 배당금을 키워 실적과 주가를 모두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으론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과 정부의 금융감독 시스템 변화 등으로 이 지분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할지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증권부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 주가 얘기부터 해보죠. 이 삼성생명의 주가가 1년 가까이 10만 원에서 11만 원 수준에서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12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 덕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증권사들은 최근 삼성생명의 목표 주가를 12만 원 내외에서 14만 원대로 올려잡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보유 지분의 가치 개선과 보험업계 공통 호재를 할 수 있는 금리 상승 영향을 목표 주가 상향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정기론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삼성생명 주가의 속성이 삼성전자 가치와 금리 방향성을 조합한 ETF에 가깝다고 표현했는데요. ETF는 코스피 200 같은 특성 지수를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 연동형 펀드를 말합니다. 마치 삼성전자 주가에 연동된 것처럼 덕을 보고 있다는 건데요. 삼성생명은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초강세를 보인 덕분에 자산 가치가 시가총액을 넘어설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이는 저평가 매력을 갖췄다는 얘기인데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6%의 가치는 약 24조 3천억 원으로 이미 삼성생명 시가총액을 넘어섰거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통해 자산 가치도 늘고 배당금도 많이 받아서 삼성생명의 실적과 주가도 덩달아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매각을 고민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삼성전자의 단계적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인데요. 지분율이 10%를 넘어가게 되면 법에 따라 삼성생명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산분리 원칙을 감안하면 삼성생명이 금융위 승인 절차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삼성생명에 따르면 소각 예정인 삼성전자 자사주 중 50%가 소각되면 지분율이 기존 7.61%에서 8.19%로 0.58%포인트 늘어납니다.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까지 합치면 9.62%로 10% 턱밑까지 올라가는데요. 삼성생명은 여전히 10% 미만이기 때문에 올해 소각 결과에 따른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설명을 당장 결정한 바는 없다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내년에 추가 소각이 예상돼 삼성생명이 조만간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해 자사주 50%, 자녀 지분은 2018년 이사회 결의 이후 소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올해는 버틸 수 있겠지만 내년 추가 소각 시에는 일부라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그런 전망이네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벌 개혁도 삼성전자 지분 처분을 고려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면서요? 네, 우선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금융당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관련 대선 공약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 준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기존의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보험이나 증권 등 권역별 감독을 해서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을 판단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사와 연관된 비금융 계열사까지 한 번에 묶어서 감독하겠다는 건데요. 동양 사태처럼 금융사만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지만 자금이 연결된 비금융 계열사에서 위험이 옮겨붙는 경우를
사전에 발견하고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 처분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면요. 이 금융그룹 통합 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 자본 적정성을 판단할 때 계열사 간 출자 금액이 제외돼서 삼성생명의 자본 적정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보유액이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 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요. 통상 제도 변화 땐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당장 임박한 이슈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대주주 승인 이슈와 더불어 통합 감독 시스템 도입까지 삼성생명은 지금부터 삼성전자 지분 처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두고 고민에 빠진 삼성생명의 상황에 대해 정원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 단장과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오늘 청와대 여민관에서 만나 다음 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영창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상세한 일정과 의제 등은 외교 경로를 통해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와 우위를 다지는 계기로 삼도록 관련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미국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확고한 대한반도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양국 간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양측 회동 중에 회의장을 방문해 7분간 포틴저 선임보좌관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포틴저 보좌관에게 한미 동맹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의 충분하고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용섭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관련 규정이 통과됐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4선 의원으로 노무현 정부 재정경제부 장관 및 부총리를 역임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문 후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세청장, 행자부 장관, 검교부 장관 등을 역임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재정조세 분야 전문가로 이번 대선에서는 문 후보 선대위에서 비상경제 대책단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유가 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외형과 수익성이 모두 성장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 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536곳의 1분기 매출액은 약 455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5%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9조 원으로 25.34% 늘었고 순이익도 약 32조 원으로 35.77%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상장사 순이익이 13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특히 전체 매출액의 11.1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제외해도 상장사들의 매출액은 약 405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9.27% 증가했습니다. 또 흑자 기업 수는 426개사로 분석 대상 상장사 중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껏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상장사들의 매출이 마이너스를 보이거나 수익성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삼성전자 쏠림 현상도 완화된 겁니다. 김형렬 교보증권연구원은 올해 코스피가 새로운 지수 영역에 진입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되고 있다며 현실적인 예상 영업이익은 160조 원 돌파가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5월 황금 연휴를 맞아 해외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6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이번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해외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254억 300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8% 증가했습니다. 해외에서 이용한 건수도 올해는 24만 3,491건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76.7% 늘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카드 사용액과 이용 건수가 늘어난 건 올해 연휴가 지난해보다 길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에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4일간의 연휴가 생겼지만 올해는 2일과 4일, 8일의 휴가를 내면 최대 11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카드 사용액은 12.6%, 이용 건수는 18.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학부모 대다수는 채용과 입시에서 학력 학벌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회원과 학부모 등 785명을 대상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인 99.3%, 98.6%는 채용 과정에서 각각 학력과 학벌 차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업 채용에서 학력 학벌 차별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는 95%가 찬성했습니다. 출신학교를 가리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80.1%가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대입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자는 90.2%였습니다. 또 입시에서 학생의 출신학교를 가리는 차별금지 법안에는 96.2%가 찬성했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3.2%였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선 기간 테마주 등 이상 급등 종목을 관리한 결과 올해 대선 테마주의 주가 변동률은 25%로 2012년 대선 당시 62%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손실액도 61만 7천 원으로 18대 대선 때 70만 9천 원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완성차 실적을 집계한 결과 판매량 기준 수출은 지난해 4월보다 7% 늘어난 반면 내수는 3%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친환경차와 대형자 판매 호조에 힘입어 24만 2,416대를 기록했고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개별 소비세가 인하되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15만 3,578대에 그쳤습니다. HDC 신라면세점이 올 1분기 영업이익 11억 500만 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했습니다. 신규 면세점 중 첫 분기 흑자 달성 기록입니다. 과당 경쟁으로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무리한 외형 경쟁보다 탄탄한 내실 경영에 주력한 것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29,386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달 21,797가구가 입주한 것과 비교하면 35%가량 늘어난 겁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이달보다 82% 증가한 1272가구, 지방은 18% 늘어난 19,114가구가 집들이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진열입니다. 하늘도 맑고 날도 포근했던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구름만 조금 지나는 가운데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6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갈수록 기온이 오르면서 낮 동안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한 일부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안정된 고기압 건네에서 서풍이 불어오면서 내일부터는 다시 미세먼지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경남 지방에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외출 전에 미세먼지 농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는 전국에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종일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강릉의 낮 기온 22도로 오늘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영남 지방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점차 오르면서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